역사 강사 홍지연입니다. 여기 다 성인분들 중학생 이상이신가요? 혹시 초등학생분은 안 계신가요? 원래 이렇게 조금 학년별로 많이 구분을 하는데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역사를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뭐냐면 70년 전 그날이에요. 자, 올해가 몇 년이죠? 네, 2020년입니다. 그러면 70년 전 그날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뭐 플래카드 보면 딱 알겠지만 한국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6.25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고, 자, 그때 이분들 거기서 이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는 약간 그런 쪽으로 우리의 아픔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럼 70년 전이면 몇 년이죠? 자, 계산해 봅시다. 70년 전이면 몇 년일까요, 과연? 1900? 네, 훌륭합니다. 숫자를 너무 잘 쓰세요. 1950년 6월 25일 오전이니까 우리 새벽이겠죠, 그쵸? 4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벽 4시에 일어나 본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선생님도 이제 조금씩 나이를 드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시계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저 멀리서 꽃기호 소리가 들리면 4시구나 이러고 일어나서 농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새벽 4시에 이때는요, 물론 이제 조선시대는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도시화가 되면서 조금씩 늦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암호명이 있었습니다. 폭풍 224. 폭풍!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쵸? 그래서 국경선에 뭐가 나타나냐면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죠? 네, 탱크라고도 하는데 전차부대라고 들어보셨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전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전차부대가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그게 바로 2월 25일 오전 4시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회에 가지만 교회 가려면 미리 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당하게 일어나야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잠들어 있었고, 또 이때 국제적으로 보면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던 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50년대 때 월드컵이 뭐야 이랬던 사람들도 있고 TV도 없었고 해서 물론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 조금 고급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분이 없었고요. 대부분 이제 뭐 잠에 취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탱크 소리 들리고 총 소리 들리니까 아우 저 38선에서 어차피 우리나라가 38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소련의 그 영향과 미군의 영향이 있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난리 나나 보지 이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쭈쭈쭈 남쪽 38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우리는 인천 사람이죠. 선생님도 인천 사람이에요. 가끔가다 서울을 가는데 서울에 가면 저 멀리 저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뭐냐면 옛날 서울시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서울시청 앞에 이렇게 왜 우리 미스터 션샤인 이런 거 보면 막 전차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선로에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이 다니던 곳에 이렇게 전차 부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탱크는요, 이 전차는 북한이 너무 이게 솔직히 그렇게 뭐 크게 영향력이 있진 않지만 우선은 전쟁하면 탱크가 딱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우선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이렇게 싸우고 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위협감이거든요. 적을 겁먹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적을 겁먹게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바로 이 탱크 전차죠. 그래서 이걸 막 이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북한에서 스스로 개발한 게 아니라 소련이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소련이 있었다는 거. 지금 소련이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소련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독립돼서 러시아와 동유럽의 조그만 이제 소수 나라들로 이제 나누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소련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1950년 6월 28일, 6월 25일에 38선을 넘었는데 6월 28일 3일 만에 서울로 전차가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간에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전쟁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전차가 지금 서울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진이 조금 흐릿해서 안 보이는데 이런 거 보이세요? 뭘까요?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요? 서울인데 북한도 아닌데 북한의 탱크가 들어왔다고 지금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막 현수막을 들고 막 걸어갑니다. 뭐 하려고 걸어가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대학생들이었어요. 서울대생들.
그 당시에도 서울대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서울대생들도 막 이렇게 교복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일부 서울대생이라든가 약간 젊은 지식층들은요,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환영합니다 라고 했대요. 북한도 아니고 서울에서 왜 환영을 했을까요? 이미 대통령은 없어요. 저기 대전으로 가버렸고, 지금 여기 남은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보력이 부족한 사람들 뿐이 지금 안 남은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50년대였기 때문에 워낙 살기도 힘들었고요. 빈부격차도 너무 심했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참 못 먹고 못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디서 들어보니까, 책을 들어보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잘 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회래요. 완전 꿈에 그리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공산당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환영합니다, 이렇게 피켓 들고 막 환호하고 막 이랬었대요. 근데 딱 3일 만에 사람들을 갖다가 우선은 북한군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강제로 쌀을 걷어들이고, 강제로 징집하고, 강제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뺏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솔직히 이 북한군이 우리나라 서울에 딱 3개월 있었는데, 그 3개월의 기간이 일제강점기 때보다도 더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고난했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말 이상적인 사회가 나오는 줄 알고 환영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인민군들이 지금 서울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수강생분들 그 프린트에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다가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 보면 1950년 6월 28일 바로 뭐죠? 냉전체제. 밑에는 이제 그 시기의 여러 가지 설명이고요. 그 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냉전체제였었어요. 냉전체제. 냉전이 뭐냐? 공산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서로 간에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둘 다 민주주의래요. 우리가 서로 민주주의래요. 하지만 서로 간의 그런 경제체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고요. 소련을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누가 더 힘이 세느냐, 솔직히 보면 이런 이념간의 갈등보다는 힘겨루기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38도 선에서 그 전에도 계속 무력 충돌이 지속돼 있었는데, 결국 6월 25일 날 넘어오면서 전쟁이 시작되고요. 사흘 만에 서울로 들어오는 북한의 전차 부대가 있습니다. 자, 필기도구 있으세요, 다들? 필기도구? 필기도구로 좀 쓰셔야 되거든요. 학생들이라 필기도구 잘 쓰는 줄 알았습니다. 네. 필기도구 있으시니까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네. 그냥 간단한 아무거나 필기도구만 있으시면 돼요. 하나씩만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가운데 칸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네, 북한군의 서울 진입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양의 뭐 필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한 필기는 한 번씩 해보면 훨씬 더 머릿속에 많이 남고 우리가 뭔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필기는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민군이 서울로 들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죠? 저기 저 뒤에 서울시청, 그러니까 중앙청사라고 하는데 옛날에 중앙청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도 이거 나중에 가져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책으로 만들어서 보셨을 때 아, 이게 옛날 50년대 서울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왜 그래도 인천에 살아도 서울에 갈 일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울에 가서 지금 이제 시청을 보면 지금은 이 구청사 뒤에 커다랗게 멋지게 시청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무도 많이 없고 커다란 대로가 나타나고 이쪽에는 이제 덕수궁 있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서울 진입을 써 주시고요. 자, 결국 아까 봤던 것처럼 38선을 넘어서서 정말 뭐 파죽지세로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처 방비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필이면 1950년대에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이미 1949년에 미군들은 어느 정도 철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남는 군사력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군을 그냥 밀고 내려오면 됐었어요.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왠지 막 임진왜란이 생각나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950년 8월에는요, 결국 여기까지 저기만 남겨놓고, 이렇게 보라색 있죠? 하늘색. 하늘색 이 제주도와 이 경상도 부분만 남겨놓고 다 북한군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로 따지면 거의 10% 빼놓고 90%가 북한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마저 무너졌으면 지금 현재 우리는 공산주의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이거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바로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 낙동강인 거 알고 계세요? 한강보다 더 긴 게 바로 낙동강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나타나는데, 이 낙동강 주변을 둘러싸고 여기만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으리라. 여기까지 무너지면 우리가 완전히 진짜 일본 빼고 한국은 전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계가 그 당시에 냉전체제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편이냐 소련 편이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으면 우리나라 한반도 굉장히 작아요. 근데 선생님은 다녀보니까 꽤 넓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나라를 누가 알랴 싶지만,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노스냐 사우스냐 물어봐요.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도 진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게 바로 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더 이상 여기 저지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려면 이제 한국군만으로는 안 되고 유엔군이랑 미국군, 이제 미국인이 참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국적군. 유엔군하고 미군은 다릅니다. 유엔은요 다국적군이고요, 국가 그 연합이고요. 그리고 미군은 미국의 군대이기 때문에 미군도 참전하기로 하고 그 유엔의 군대도 같이 참전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쓰셨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 아까 그 남쪽까지 내려갔잖아요. 이미 우리나라 대통령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미리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미 한강이 이제 북한군한테 정복됐을 때 남쪽으로 내려가서 대전에 있었고요. 여기도 안 되겠다 싶었는데 계속 내려와서 어디까지 갔냐면 부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요, 이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바로 뭐냐면 부산의 임시수도정부청사라고 해서 지금 여기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정부를, 여기다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그 6.25 전쟁에 대항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이렇게 보이고요. 나중에 한번 부산에 가실 일 있으시면 꼭 한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바닷가는 가고 싶은데. 네? 자, 그래서 이 6.25 전쟁이요, 솔직히 그 역대 전쟁 중에서 여태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한 나라를 지원한 전쟁 중에는 역대 최고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최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냐면 당연히 우리나라 있겠죠?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뭐 옛날에 캐나다 국기 이랬었어요. 옛날에. 뿐만 아니라 뭐 에티오피아, 터키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16개의 나라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저는 진짜 참전 용사를 만났었어요. 한 20년 전에 유럽을 갔었는데 그 네덜란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보고 싶으세요? 우리 뭐 보고 싶으세요? 다들 요즘 해줍시다. 뭘 보고 싶으세요? 네덜란드 하면 뭐 보고 싶으세요? 풍차. 네, 풍차 보고 싶죠. 그쵸? 그래서 풍차를 보려고 암스테르담을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서 이제 암스테르담 가서 나는 풍차 봐야지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니네 암스테르담 가면 절대로 풍차를 못 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왜 한옥 같은 거, 물론 이제 서울에는 있지만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민속촌 같은 거는 용인에 가야 볼 수 있듯이, 그래서 거기도 약간 외곽에 나가야 풍차를 볼 수 있고 실제로 암스테르담에서 볼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영어가 짧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자기가 코리안 워에 참전을 했대요. 그래서 막 되게 반갑게 이렇게 만났던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막 네덜란드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즐거웠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은 만약에 올해는 코로나라서 조금 힘들지만 내년이나 이럴 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실제로 참전하신 분들은 꽤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분들은 실제로 전쟁에 많이 참여하고 자기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굉장히 존중된 그런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데 혜택을 많이 받고 살고 계십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의 국군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7월 7일 날 우리나라 유엔에 사령부가 설치가 됐고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7월 14일 날 국군 작전 지휘권을 유엔에 넘겼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 작전 지휘권이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좀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얼마 전에 찾아오려고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무튼 정치는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도 우리나라한테 군작권 그 지휘권을 지금 이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계속 낙동강에서 지지부진하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지만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군과 유엔에서는 하나의 방법을 썼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전 국토가 지금 이제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으니까 낙동강에서부터 밀고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다. 중간에 허리를 찌르자. 그래서 허리를 찌르기 위해서 작전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작전일까요? 여기 또 역사가 나오죠. 우리 인천의 역사. 인천 상륙작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허리를 찔러서 뒤통수를 치자 이거죠. 전쟁에서는요, 아까 그랬죠. 물론 힘도 세야 되고 군사도 많아야 되지만 아까 또 위협적으로 딱 보여주는 멋있는 포스 막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역대 전쟁에서 딱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략이에요. 그리고 전략 중에서요, 우리가 만약에 부대를 쫙 이렇게 늘어서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가운데가 셀 것 같아요? 끝에가 셀 것 같아요? 어디가 셀까요? 내가 쫙 일렬로 앞으로 쫙 나가서 전쟁을 한다. 그럼 가운데가 센 병력일까요? 아니면 양쪽 끝에가 센 병력일까요? 맞춰보세요. 딱 이득선입니다. 가운데일까요? 끝일까요? 왠지 어디가 더 세야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가운데가 왠지 이길 것 같죠? 그쵸? 그러면 저요.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군대 가서 적전을 쓸 때 항상 무슨 하객진 방법이든지 외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전쟁이든지 이렇게 만약에 내가 넓게 해서 앞으로 진격해서 뭐 초생딸처럼 이렇게 진격한다 그러면 끝에 부분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놔야 뒤통수를 쳐서 이렇게 포용해서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략은 그렇게 짜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로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켈로 부대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KLO 부대입니다. 근데 K로 하다가 켈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켈로 부대가 있는데 사실 이 켈로 부대는요, 아까 왜 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49년도에 딱 전쟁이 일어나기 딱 직전에 미군이 다 철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군이 철수했지만 좀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 38선 위에 소련군이 있거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군의 정보라든가 동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걸 자기네가 쏙쏙 알아듣기 위해서 요즘에 인터넷으로 뉴스가 바로바로 오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른 나라에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보부대였어요. 자기의 정보통이죠. 그래서 그런 부대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KLO 켈로 부대입니다. 그래서 첩보 수집을 위해 창설한 비정규전의 그런 부대였었는데 원래는 주한 연락처, 한국에 있는 연락처다라고 해서 영어 읽을 줄 아세요? 코리안 리언스 오피스라고 하는데 이런 머리를 따가지고 연락사무소라고 해서 이렇게 KLO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KLO 하다가 켈로 부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대는 아니었어요. 연락망이었어요. 막 싸우는 부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부대가 왜 지금까지도 역사책에 기록이 되냐면 비정규전이었는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아까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공산국가가 됐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가 옆구리를 쳐서 이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인데 인천 상륙작전 어디로 상륙하는 겁니까? 인천으로요. 뭘 끌고요? 배를 끌고요. 근데 이 배는요, 커다란 전함이잖아요. 근데 이 전함을 끌고 바닷가로 오려면 인천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어떤 문제죠? 인천항에 항상 문제.
조수 간만에 차가 너무 심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썰물 때 들어온다. 그럼 자칫하면 이 커다란 배가 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옛날에 한번 큰 배가 한번 걸려서 큰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만조 때, 물이 가장 가득 찰 때, 그때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1950년대죠. 그쵸? 우리는 이렇게 전기가 많은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밤에 살았을까요? 촛불 켰죠, 촛불. 근데 그 촛값도 아까워가지고 8시만 되면 다 자요.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 딱 가도 어디가 육지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깜깜해서. 사실 그때 이쪽 혹시 뭐 연수구 쪽에 가면요, 이렇게 보면 저쪽에 요즘은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영종도가 보이고 이쪽에 영종도가 보이고, 그리고 밑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팔미도거든요. 이쪽에 왜 섬에서 이 등대에 불을 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저놈들이 저기다! 이러고 갔죠. 맨 처음 깜깜해서 분간을 못하다가 이제 탁 이 등대를 보고서 저기로 가자! 그래서 결국엔 안전하게 이렇게 상륙작전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월미도 가보신 분 계세요? 월미도 가봤죠? 거기서 뭐 했어요? 네. 놀이기구 타고 음료수도 먹고 회오리 감자도 먹고 하는데, 그 월미도에 바닷가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 바닷가가 옛날에는 전쟁을 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켈러 부대의 그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정보통과 이 팔미도 등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미도 등대에 불이 켜지면서 인제 커다란 저람들이 인천으로 상륙하기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여기 그린비치라고 하죠. 그쵸? 진짜 초록색은 아닌데 거기 왜 이렇게 회오리 감자 먹을 때 이거 본 적 있어요? 지금도 월미도에 가면요, 물론 이제 영종도에 갈 때 우리가 다리 2개를 건너갈 수 있지만 지금도 배를 타고 영종도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월미도에 가면 배 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로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그 함대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륙작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냐면 이제 레드비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월미도 가다 보면 이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곰표? 그리고 옆에 막 비료 막 이런 거 있고, 거기가 바로 미군이 상륙한 작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이렇게 비석이는데, 이게 오늘 오다 봤어요, 선생님은. 제가 이제 연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이렇게 경인고속도로를 타려면 해안도로를 쫙 와야 되거든요. 그 해안도로에 이게 있어요. 우리 왜 그 연안부대 있잖아요. 거기 가는 직전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탁 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블루비치라고 해서 이쪽으로 3군데로 상륙을 하면서 결국 인천 쪽을 자기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인천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인천이? 물론 항구로서 중요하죠. 그리고 인천 위에 강화도가 있죠. 근데 강화도가 옆에 강을 하나 만나요. 그 강이 바로 뭘까요? 이 강화도 저 위쪽에 이렇게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바로 무슨 강일까요? 강화도 쪽으로 흐르는 강. 무슨 강일까요? 네, 무슨 강이요? 네, 한강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를 장악한 배들이 계속 배를 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한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강을 타고 올라가면 어떤 도시를 만납니까? 서울을 만나죠. 그래서 여태까지 정말 아까 그랬잖아요. 핍박받던 3개월 동안 일제보다 더 잔인하고 더 힘들었다라는 그런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핍박을 바로 그때 이제 들어와서 결국 이제 북한군을 몰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50년 상륙작전하고 있는 이런 장병들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배가 들어와서 쫙 이렇게 쏟아져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막 달려나갑니다. 전쟁 영화 같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그랬죠. 서울에 이제 수복을 하고, 아까 이게 우리 봤던 이게 뭡니까? 서울시청이죠, 그쵸? 서울시청에 원래 인공기가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올렸습니다. 자, 기뻐하는 군인들의 모습 보이세요? 기뻐하는 거예요. 되게 기뻐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천의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해서 한강으로 진격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의 수복과 적의 퇴로를 차단해서 중앙청에 다시 태극기를 이렇게 개항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거에 이제 탄력을 받아서 북쪽까지 쭉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서울 수복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이제 탄력을 받았어요.
전쟁은요, 이 어느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 분위기를 이끌어서 계속 38선 위로 계속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까지 들어갔어요. 평양까지. 지금 평양에 들어가는 미군들의 모습입니다. 기뻐하는 거 보이시나요? 기뻐하는 거예요. 되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막 춤추고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군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물통, 수통이에요, 수통. 그래서 물을 담고 있네요. 이 강물은 대체 어느 강물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강, 압록강의 물입니다. 그래서 그 압록강 물을 이제 수통에 담고 있는 국군.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정말 이제 유엔군이라든가 미군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군도 같이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밀고 올라가면서 결국 서울 수복해서 막 태극기 올리고 평양까지 우리가 정복을 하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슨 강을 만났습니까? 우리나라 국경선인 압록강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이때 국군들이 다 자기 물통에다가 내가 이 압록강물을 꼭 가져갈 거야. 가봤는데 좀 더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물에 이렇게 담아갑니다. 그때 깨끗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이 사진을 좀 보시면 너무 좀 슬픈 사진이에요. 뭔지 아세요? 지금 사람이 한 명 서 있고 지금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시체예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군은요, 낙동강 거의 그 낙동강 방어선까지 자기가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자기가 막 이렇게 우리나라를 다 자기네가 통일할 줄 알았었는데 지금 유엔군과 미군 때문에 결국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자기가 잡아놓은 국군 포로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대전교도소에서요. 세상에 400 정도의 그 시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처참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종군 기자예요. 외국 사람인데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신기하게 그 전쟁 막 폭탄 떨어지고 막 총 쏘고 이러는데 사진이 다 남아있죠. 그쵸? 그 사진을 누가 찍을까요? 이 기자들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지금도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굉장히 많잖아요. 시리아라든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도 계속 좀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전쟁 사진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종군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진을 찍기 때문인데 이런 사람들은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이제 보호할 수 있다고. 그래도 죽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진에 가서 이렇게 전쟁의 참상들을 많이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그 한국 그 6.25 전쟁도요, 기록으로 되게 사진들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좀 이따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게 보니까 교도소에서 그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학살을 당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러고 이런데 이렇게 다 파져 있죠, 그쵸?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판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거기서 총살을 당해서 죽은 모습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좀 보면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압록강물 담았잖아요. 그쵸? 좀만 지나가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 우리가 통일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랬으면 북한까지 우리가 지금 기차 타고 갔을 텐데 지금 북쪽에서 뭐가 넘어오냐면 이 국기가 넘어옵니다. 이거 어느 나라 국기죠? 네,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공산당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파이팅이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되게 막 힘이 막 솟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이 북한이 그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요, 이 중공군이,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해서 중공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공군이 이렇게 넘어올 때 원래는 안 넘어오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미군이 지금 현재 이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중국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당할 수 있어요. 뭐에 당하냐면 미국이 한번 큰 일을 치렀죠. 어떤 나라 망하게 했잖아요. 미군이 어떤 나라 망하게 했죠? 바로 직전에? 몇 년 전에? 1945년에 일본을 망하게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일본에다가 뭘 터뜨려서? 원자폭탄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미국이 우리가 또 여기서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 중국에도 원자폭탄을 터뜨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두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참여하지 않다가 고급 정보를 받아줍니다. 미군은
아무리 중국이 참여해도 원자폭탄만은 터뜨리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기네가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좀 뭐랄까 이 공산당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만 가르쳤어요. 중국 무지하게 무식하고 북한은 무지하게 나쁘고 맨날 막 늑대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만 배웠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배우기로 인해전술이라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막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꽹과리 치고 이러면서 내려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전쟁에 굉장히 단련된 사람이라서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중공군이 이 인해전술로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나라 북부의 산간 지역에서는 중국 그 군인들이 다 선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쭉 이렇게 밀고 내려오면서 그 기운을 받아서 남쪽으로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는 기반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공군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프린트 보면 아마 다음 장이 될 거예요. 1950년 10월 중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넘어온 건 11월부터인데 10월 중순부터 이제 중공군이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여기가 무슨 강이게요? 조그맣게 써있는데 무슨 강인지 아세요? 중국이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어떤 강 넘어야 돼요? 압록강 넘어야 됩니다. 근데 왜 압록강에 다리를 안 건너가고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얼음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압록강에 다리가 있거든요, 철교가. 근데 그게 부셔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리 저 중공군이 들어오는 걸 막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미리 이렇게 부서졌는데, 지금도 중국의 단동에 가면 그 철교를 볼 수 있어요. 반은 없어진 철교를 볼 수 있는데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군의 입장에서는 뭐 좋죠. 왜냐면 얼어 있으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왜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 그때 홍타이지도 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와서 쉽게 우리나라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압록강이 실제로 굉장히 넓긴 한데 그렇게 중간중간에 그렇게 실제로 가보긴 했거든요. 우리나라 한강처럼 이렇게 넓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좀 얕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어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시냐면 중공군 개입이라고 써주세요. 네, 그래서 결국 중공군이 우리나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눈앞에 보였거든요. 압록강도 보이고 두만강도 보였거든요. 근데 그 지점을 결국에는 다 탈환하지 못하고 중공군이 계속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이미 이게 압록강이에요. 그래서 압록강에 있었던 다리는 부서졌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미군이 먼저 부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라서 얼어붙은 강 위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국경선을 바라보는 지역이 바로 단동지방이거든요. 단동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이제 북한하고 교역 많이 하는 그쪽 지역에 가면요, 이렇게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반이 잘라져서 저기가 북한입니다. 여기가 북한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북한도 자기네가 좀 난 잘 살아, 우리나라 괜찮아 막 이런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국경선에다가 이렇게 호텔 같은 걸 굉장히 잘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멋있네, 잘 사네 이런 것도 보고 중간중간에 북한 배들이 막 지나다녀요. 그래서 인사하면 막 이렇게 한국말로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간에 이제 배 타고 나가서 북한군이랑 뭐 담배 이런 거 주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물건도 교환하고 그랬대요. 근데 요즘에는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큰일 난다고 해서 배 타고 나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차나 여러 가지 교통로나 이런 것들이 중국이랑 북한은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결국 여기까지 수복했거든요. 이게 압록강. 아까 수통에 물 담았던 데 있잖아요. 그쵸? 북쪽까지 다 올라갔거든요. 여기도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 두만강 쪽에서도 결국 사람들이 이제 두만강도 이제 자기네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압록강강 두만강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죠. 훌륭하죠. 와, 우리나라 정말 이제 결국 통일하는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진짜 38도선에 의해서 나뉜 것도 억울한데 이제 드디어 통일하는구나 라고 했었는데, 이제 중공군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전투 중에 제일 힘들었던 전투가 바로 뭐냐면 장진호 전투라고 합니다. 왠지 이름 같죠? 장진호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 예, 여기가 장진호예요.
자, 장진호 전투가 왜 힘드냐면 우선은 날짜를 보면 11월 26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늘 11월 14일인가요? 네, 14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춥지 않은데 제가 저번 달에 10월 달에 강원도를 갔는데 산에 그렇게 추운 거예요. 여기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북쪽에 거의 관북지방이잖아요. 관북지방에 산간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개마고원 있는 데기 때문에 11월 26일은요. 우리나라 겨울 지금 여기에 겨울의 온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데 뭐 북한군이나 중국군은 괜찮아 뭐 이 정도야 뭐 이런 거 가지고 춥다고 해 라고 하지만 우리 군이나 미군 같은 경우 유엔군 같은 경우는 이런 추위를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 11월에 미 해병 1사단과 중공군의 9사단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공군이 훨씬 더 많긴 했어요. 근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현재 이 인민군이 내려오게 되면서 중공군이 내려오게 되면서 야 빨리 후퇴해라 이런 명령이 이루어진 상태였었어요. 그럼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빨리 도망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딱 전투가 에워싸게 된 거예요. 중공군이 2주간 동안 이제 철수 작전을 이루는 와중에 미 해병대가 15,000명이었고요. 주변에 중공군을 딱 만났는데 그 중공군이 몇 명이었냐면 12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10배, 한 9배 정도? 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가운데 미군을 놓고 중공군이 싹 에워싼 거예요. 거기서 총만 쏘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진짜 여기서 밀리면 우리가 다 몰살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해병대인데 그래서 자기네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미군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예요. 1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전투 중에 제일 힘들었던 전투가 바로 이 장진호 전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막 수세에 밀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철수하는 작전이라서 먹을 것도 없었고요. 거기다 폭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결국 이 박격포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박격포 혹시 보신 적 있죠? 이거 실물인데 지금 이제 녹이 슬었는데 사진으로 보면 위에서 비행기에서 쭉 날아다니면서 밑에 퉁퉁퉁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포위돼 있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아군의 비행기가 와서 이 박격포를 막 떨어뜨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암호를 아는 단어로 하면 중공군이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암호 이런 거는 모르는 단어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네끼리 할 수 있는 단어. 그래서 암호명이 뭐냐면 투시롤. 제발 투시롤을 갖다 줘! 그랬더니 그 아군의 보급부대에서 이걸 갖다 줬어요. 진짜 수백 상자의 투시롤을 하늘에서 떨어뜨려줬어요. 미군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 사왔습니다. 네. 이거 다이소강에 있어요. 하나씩 드세요. 네. 투시 컵도 있어요. 네. 이거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네. 네. 선생님들도 다 나눠주세요. 제가 2봉지 사왔습니다. 진짜 요거를 하늘에서 전 수백 상자를 다 떨어뜨렸어요. 그 미군의 입장에서 지금 포위 당하고 폭탄 떨어지고 지금 내가 쏠 폭탄도 없는 거 어떡할 거야? 철수는 해야 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백 상자의 투시로를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죠. 먹을 것도 없었거든요, 미군들이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어때요? 힘이 나요. 얘가 열량이 칼로리가 많이 드시지 마세요. 살 빼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칼로리가 엄청 높은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영하 40도에. 이거를 먹으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폭탄은 아니지만 이 투시롤로 미군이 상승 이걸 받았습니다. 텐션을 받은 거예요. 나도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힘내서 싸워보자. 그래서 막 거기서 자동차를 딱 움직이려고 했는데 세상에 영하 40도에 자동차 연료통이 금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갔으면 당연히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미군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투시를 입으로 막 계속 씹어요. 말랑말랑하잖아요. 그걸 붙였어요. 진짜 연료통을 다 붙였어요. 그래서 연료통이 이렇게 씹어서 붙이니까 얘가 또 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냥 접착체가 돼서 연료통이 딱 붙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 타고 탈출했습니다. 이겼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진호 전투가 굉장히 고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장진호 전투에서 다 그래도 어느 정도 탈출했습니다. 네, 많이 살았어요. 자, 이 투시로를 나눠 먹고 담배 나눠 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보이세요? 되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미군들. 행복해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장진호 전투에서 실제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잘 찾아보세요. 행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북한군과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당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피난 행렬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6.25 전쟁하면 항상 이 사진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한강 철교가 폭파한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한강이 아니라 여기는 대동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압록강까지 수복을 했을 때 거꾸로 밀고 내려올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종군 기자가 외국 사람이 이렇게 찍었는데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퓰리처상이 뭐냐면 사진계의 노벨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 사람들이 저 보세요. 지금 대동강의 이 평양의 이 철교가 무너졌는데 무너져서 이 다리로 못 내려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 철조망을 타고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타고 여기를 떨어질지언정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피난 행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50년 2월 4일 추운 겨울 중공군의 전쟁 개입 소식과 함께 우리는 자유를 찾아 어디 파괴된 대동강 철교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목숨을 건 탈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왜 장진호 전투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여기는 남쪽이 아니라 바닷가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갔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 통로가 아니고 바닷가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아군들이 남한군이라든가 미군 연합군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은 다 북한군이 이렇게 둘러싸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탈출하려면 배를 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공군이 생각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정말 술 먹고 꽹가리 치고 내려왔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까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정예군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올 때 속도도 빠르고 엄청 전쟁도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록강까지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또 바로 반격을 바로 당했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그래서 이 중공군이 너무 빠른 공격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미처 내가 내려가지 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흥남을 제외한 모든 곳이 다 적군인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지로는 후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닷가를 이용해서 흥남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막 노래도 있잖아요. 눈보라가 그 노래 있잖아요. 휘날리는 그게 이게 부두예요. 그리고 옛날에 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국제시장? 그 국제시장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국제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를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막 독일 파독, 막 광부나 간호사까지 하면서 현대사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사실 맨 처음에 장면이 그거잖아요. 주인공이 어렸을 때 피난을 가는데 아버지가 자기는 큰오빠였고 아버지가 자기 동생들을 하고 큰오빠니까 가장 어린 막내 동생을 등에 업고 배에 올라가다가 동생을 놓칩니다. 그 동생 이름이 아마 뭐였더라? 막순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 동생을 놓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왜 배에 이렇게 올라갔냐면 바로 이 흥남부두에서 배로 철수하려고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철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연합군한테. 이젠 안 되겠다. 중공군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철수해라. 모든 배 동원해서 이쪽에서 철수해라. 그래서 유엔군은 이제 철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1950년 12월 15일부터 1950년 12월 23일까지 철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철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군인들이 가버리면 우리는 또 공산주의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죽을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라든가 남쪽의 자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되겠다. 우리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철수를 하는데 피난민들이 더 많이 온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배가 빅토리아호인데 이 배가 마지막 배예요. 이제 흥남에서 철수하는 마지막 배입니다. 이 배 놓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메르디스 빅토리아 호인데요. 흥남의 철수를 위해서 남은 마지막 배입니다. 예, 사람들이 이 배를 타려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연합군의 유엔의 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기, 자기는 식량, 자기네 군인들 이런 사람들 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타봤자 제일 많이 타봤자 1000명밖에 못 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제 자기네 군인하고 무기라든가 이런 거 싣고 가야 되는데 아까 봤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저도 태워주세요, 저도 태워주세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 선장의 통역을 맡았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현봉학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그 피난민들을 봤는데 도저히 그냥 무시하고 냅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면 뻔히 이 사람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민족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인권을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 뻔히 죽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냥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장을 설득합니다. 제발 우리 국민을 살려주세요. 우리 지금 저 사람들 그냥 두면 다 죽습니다. 지금 무기나 이런 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저 사람들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해요. 다행히 설득이 먹혀서 정말 많은 사람들, 한 14,000명이, 아까 1000명뿐이 못하는 배라고 그랬잖아요. 14,000명이 정말 이렇게 빽빽하게,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거.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배가 자체 타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을 태우고 자기 무기를 버렸습니다. 모든 무기를 다 버렸어요. 마지막 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난민의 14,000명을 태우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12월 23일 날 흥남을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목표는 어딜까요? 그 영어에서는 부산으로 갔죠. 그렇죠? 근데 부산이 아니라 부산 옆에 있는 거제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1950년 12월 25일 무슨 날일까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사람들한테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때 거제도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명뿐이 못 타는 이 배를 14,000명이 탄 거잖아요. 물론 배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먹지도 못하죠, 씻지도 못하죠, 추운데 바람에 그냥 위에 있는 거예요. 배 위에 어디 들어가서 잘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아유 분명히 많은 사람들 죽었을 거야 이러고 딱 사람들을 내려봤는데 세상에 죽기는커녕 아무도 안 죽고요. 5명이 더 태어났어요. 그 안에서 애기 5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누군가 축복을 한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남쪽에도 외국 사람들이 있게 되고요. 어린이들이 저 사람 신기하게 생겼다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죠. 되게 재밌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이 배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도 타고 계셨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타고 계셔서 이때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거제도에 와서 그래서 이제 다행히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태어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요. 자, 결국 1950년 12월 15일 날 이 배 이름이 뭡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승리! 빅토리아에서 메르디스 빅토리아 호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떠나죠. 남쪽으로 떠나죠. 그럼 배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었던 탱크라든가 우리나라 전차라든가 이런 거 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엔의 부대가 38선을 다시 넘어오게 돼요. 거꾸로 넘어갔었는데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38선 가본 사람 있으세요? 38선 가봤어요? 나도 가봤어요. 38선 가봤어요. 38선은 우리나라 안에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위도선이고요.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눠져 있는 거는 휴전선이고요. 그래서 강원도 쪽은 우리나라 38선 위에까지가 우리나라 영토고 그 다음에 이 황해도 쪽은 38선 밑에까지 북한의 영토를 지면서 남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유엔군이 이제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 그때부터 일사후퇴라고 들어보셨죠? 또 노래도 되게 많이 나와요. 노래 부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사후퇴 때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정말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피난 행렬을 와요. 근데 이때가 또 1월 4일이잖아요. 엄청 추웠어요.
이 애기들 보세요. 엄마 잃어버렸습니다. 추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쟁 고아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난 행렬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은 어느 기득권자들의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그 피해는 다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받는 것 같아요. 자, 전쟁은 정말 로망 절대 없습니다. 한때 옛날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약간 로망이었어요. 내가 군인이 돼서 총 쏘고 다 이겨서 내가 이길 거야 라는 로망 때문에 약간 좀 무모한 그런 군사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바로 또 우리 6.25 전쟁,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까지 이렇게 되면서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가 몸소 이제 느끼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실제로요, 진짜 싸우고 막 전쟁한 기간은 약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50년 6월부터 시작해서 51년 한 7월까지. 그러니까 51년 7월에 딱 갔을 때 1년 동안 전쟁했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진짜 되게 스펙타클하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 정복할 것 같다가 딱 위로 올라갔다가 또 정복할 때가 딱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38도 무근해인데요. 막 정말 무분별합니다. 세상에 이 폭격은요, 정말 위에서 아까 박격포 이런 거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평양 이런 데 막 전쟁을 하는데, 세상에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양을 보면 건물이 딱 2개 남았대요. 다 파괴돼요. 원산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원산이 어디냐면 지금의 금강산 있는 데예요. 북한 다녀오신 분, 북한 다녀오신 분 계세요? 목사님 다녀오셨어요? 금강산. 저도 금강산. 저도 북한 갔다 왔습니다. 친구도 있어요, 북한에. 금강산을 갔는데 거기를 이제 산을 지키는 그 공무원은 되게 좀 공부를 잘했던, 대학을 갔던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동갑이라서 친구 먹고 왔어요. 통일된 보자고. 아직도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도 적이 많이 밀집한 지역에 정말 막 폭탄,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일반 양민들이 많이 학살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런 사진 보면 정말 너무 눈물이 나요. 저는 유교 세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요. 그리고 춘천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죽어있는 모습인데 중공군의 시체입니다. 솔직히 적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안타깝고 슬픈 것 같아요. 머리 아직 연기도 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총살한 지 얼마 안 된 사진인 것 같아요.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요. 전쟁 고아들이, 옛날에 고아 진짜 많았습니다. 아까 보셨죠? 1.4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지,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엄마 손 놓치면 그냥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아들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 사진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도 서울, 아까 보셨죠? 중앙청사. 서울이 완전 폐허로 변하고 지금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그 폐허 속에서 다 부서졌는데 뭐라도 하나 내가 쓸 거 없나 뒤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겨울에 전사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한꺼번에 이제 매장하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사진이고요. 이 다음 사진 정말 슬픈데요. 이거 보이세요? 눈 속에 파묻혔어요. 그래서 손만 보이는 한국 군인의 시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날짜도 지금 이게 종군 기자들이 다니면서 다 날짜까지 해서 얼마 전에 사진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1951년 1월 28일, 그러니까 1.4 때 후퇴하다가 그만 사망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속에서 저렇게 손만 보이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린이들이 지금 밥 해먹고 있죠, 그쵸? 이 손에 든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손에 든 게 뭔지 아세요? 풀뿌리입니다, 풀뿌리. 그러니까 옛날에 왜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끄어먹고 애들이 그래요. 아니 그걸 어떻게 먹고 살아요? 라고 하는데 그 소나무도요, 이제 겉에 거칠거칠한 거 빼고 안에 이렇게 얇은 거 하면 조금 보들보들 하거든요. 그걸 끓여가지고 죽처럼 먹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그쵸?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응가를 하면 섬유질이 나오면서 똥꼬가 찢어져요.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했다 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그 똥꼬가 바로 이 풀뿌리 먹고 나서 진짜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똥꼬가 찢어져라고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큰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찾아서 엄마가 우리 가족 어딨나 시체 안에서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전쟁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남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 봐서 나 코리아에서 왔어 그러면 진짜 물어봐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저는 이제 동생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가끔 가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노스 or 사우스 이렇게 물어봐요. 꼭. 그래서 노스라고 하면 이러고 믿더라고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분단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직도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통일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지요. 자, 이게 그리고부터 이제 아까 왜 53년에 이제 휴전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53년에 휴전 선언을 하면서 30년 만에 이게 있었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신 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 학생이죠? 네, 전 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TV를 틀면 이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걸 프린트해 보면 83년에 6월 30일 날 이게 바로 이산 가족 찾기입니다. 옛날 KBS에서 우리 지금 이 수업을 하는 것도 6.25 전쟁 70주년 기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방송국에서 휴전 30주년 기념 특별 생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헤어져서 만나지 못한 분들을 찾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여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놓고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35일간 맨 처음에는 그냥 잠깐 열 몇 시간 동안 이제 찾아주는 그런 이벤트성 사업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국회의사당 가보면 앞에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에 전체가 다 도배됐어요. 우리 식구를 찾습니다. 근데 그때 이산가족, 우리도 지금 이산가족에 대해서 조금 친근한 이유가 북한과의 이산가족 찾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재작년이라든가 몇 년 전에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산가족은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헤어져서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카톡도 없었고 SNS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었고 전화번호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어지면 찾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뭐 친척들의 신체 부위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어디서 헤어졌다거나 그런 걸 방송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걸 매칭해서 찾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세계 기록유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산가족이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시청률 85% 저도 봤어요. 나도 이제 밤에 새벽 1시에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누군가를 찾고 이러니까 그래서 막 어린 마음에 막 눈물 흘리면서 봤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북한에 친척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만남. 이산가족 찾기에서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만난. 그래서 이 동아일보의 강수강 기자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산가족 하면 이 그림이 많이 이제 쓰이고요. 이렇게 서로 어머니. 근데 다 똑같은 피켓을 들고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쓴 글이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옆에 걸고 자 돌아다녀!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광고도 시켰었습니다. 서경숙을 찾는데요. 찾았으면 좋겠는데. 자, 피해를 보면 정말 뭐 전사, 뭐 부상, 뭐 국군의 피해에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아마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국민이 거의 3천만 명도 안 됐을 거니까 10분의 1이 넘게 죽은 거죠. 우리 주변에 10명 중에 1명은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고 뭐 고등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6.25 전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된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잘 읽지 않았으면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설마 6.25 전쟁을 6.25 전쟁이요라고 읽으시는 분 없으십니까? 네.
작년에 우리 3.1운동 100주년이었잖아요. 그쵸? 3.1운동 100주년이라서 이제 어린이들한테 3.1운동 100주년 기념 막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3.1운동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설마 6.25 전쟁에서 6.25는 아니고 6.25 전쟁이 맞습니다. 외국에서는 코리안 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전쟁이라고도 하지만 6.25 전쟁이 더 정확하니까 그렇게 불러주시게 되었대죠.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언론도 통제를 하는 나라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세계에서 중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 그런 보안이라든가 뭐 통제라든가 이런 공산주의 여러 가지 뭐 그런 자부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또 이것도 조 바이든이 이번에 이제 당선자 됐죠. 그렇죠? 끝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안 물러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11일 며칠 전에 이때가 이제 재향 군인의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참배를 하고 바이든도 참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펜실베니아주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았는데요. 미국에 가면 실제로 한국 참전 기념비가 되게 많아요. 한국 코리안 월 참전 기념비라고 해서 보스턴에도 있고 펜실베니아에도 있고 지역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 군인들이 우리의 명령을 받고 해외까지 나가서 어쨌든 보면 그때 냉전 체제에서 자기네들의 편을 드는 나라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거를 다 바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헌화하고 추모한다라는 기념에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진짜 이 한국전 기념비, 참전 기념비를 가보면 각국마다 이렇게 이게 보스턴이에요. 저는 여기 보스턴을 가봤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렇게 한국군과 함께 주변에 사람들이 실제로 추모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추모하는 거는 코리아 때문이 아니라 자기네 군인들. 강대국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대체 뭐가 강대국일까? 돈이 많아야 강대국일까? 군대가 세야 강대국일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미국은 어디를 가든 군인들, 되게 우대해줍니다. 하다못해 관광 상품으로 뭐 덕투어 같은 거 있잖아요. 배 타고 막 다니는 거. 그걸 할 때 군인 손 드세요. 그 타고 있는 사람들 10몇 명 중에서 군인 손 드세요. 군인 가족 손 드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군인 가족이라 손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사인펜을 줘요. 천장에 사인하세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뭐 돌고래쇼라든가 뭐 이런 그런 뭐 범고래 쇼라든가 이런 데 가면 정말 몇만 명이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군인 손 드세요. 그리고 군인 가족들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쇼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물론 자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입장인 것 같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왜 독립운동 유공자라든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대우를 못 해줬을까? 대체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누가 과연 목숨을 걸고 싸울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역사를 보면서 정말 공과 벌과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차별을 두고 해줘야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바쳐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는 좀 너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한국전쟁에서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6.25 전쟁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알고 가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세요? 질문?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왜? 있는 것 같은데. 분명 있는 눈빛이었는데 마음에 들었는데요. 왜 안 해요? 해치지 않아요. 해도 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집에 가서 이렇게 병풍책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